안녕하세요. KB증권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감독님들 3일 연휴 잘 쉬고 계신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힘들었던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또 10월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 한 주 아니면 길게 봤을 때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하고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일요일 밤 8시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안하고 쉬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전강 후 약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아침에 조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개장 초에 조금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만 다시 약세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버렸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월요일이 열리죠. 그래서 금요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월요일이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 우리는 개장이 안 되죠. 월요일 날 미국이 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미국이 올라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영을 할 텐데, 금요일 걸 반영하느냐, 월요일 걸 반영하겠냐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가장 최근에 끝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화요일 날 시작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우울하게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또 반등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월요일 날 마감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9월의 마지막 주간 찐시황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주간 단위로 우리가 주식을 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방어를 해야 되는 환경인지, 조심해야 되는 환경인지를 먼저 살피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하이드 스프레드는 매일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5% 위로, 지난주에 이미 5%를 돌파해서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 5.18부터 시작해서요 5.50까지 월화수목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던 하이드 스프레드가 금요일 날 주식시장은 좀 밀렸는데 다행히 하이드 스프레드는 살짝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네요. 물론 추세적으로 연결한 이 그림을 깨고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 이 추세를 깨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마디지수인 5%를 하회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금요일에는 올라가다가 4일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루 정도 쉬었다 정도가 위안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큰 그림상으로는 위험자산에서 돈들이, 그죠? 위험자산에서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죠? 그래서 수익을 내려고 지금 시장에서 하기보다는 방어를 해야 되는, 내 원금을, 그 다음에 내 계좌를 조금 지키는 쪽으로 그래서 우선시 하자라는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보신 것은 일간 흐름, 하루하루의 하이드 스프레드를 본 거고, 자, 주간 단위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주간 단위로도 7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 참 좋았습니다. 우리 주식하기 참 편안한 환경이었는데,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N자형으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주간 단위로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간 단위가 아니라 나는 조금 긴 호흡으로 길게 추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간 단위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꺾이는 부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꽤 선택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 이 주간 단위로 하락하는 요때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거의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꽤 긴 기간 트레이딩이 가능했고, 주가도 꽤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초보자고 내가 여유 있는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간 단위로 이 하이드 스프레드, 이 공포지수가 좀 안정을 찾는 걸 보고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주식 비중을 더 태우겠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표로서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글로벌 미국 증시에서 가장 원탑인, 글로벌 증시의 원탑인 미국이 저렇게 안전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달러죠. 네, 지금 다들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의 특히나 뭐 신흥국들 그죠?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는 다 약세 흐름에 나눠주고 있고 뭐 유로와 엔화 이런 파운드와도 다 약세 움직임이 유일하게 달러만 유일하게 많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근데 뭔가 1430원, 뭐 1440원대에서는 올라갈 듯 하다가 멈추고 내려올 듯 하다가 멈추고 여기서는 약간 조금 1430원과 1440원에서는 뭔가 에너지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두 개가 나란히 연속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 양봉이 두 개가 나란히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요걸 깨고 내려오면 꽤 조금 하락이 꽤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걸 안 깨면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저거 깨고 내려오면 꽤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양봉 두 개 연속으로 된 요 부분을 깨고 내려오는지 환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1일에는 오늘이 제가 이제 촬영하는 10월 1일이 매월 1일에는 지난달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죠. 매월 1일에는. 그래서 무역 적자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1시간 전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보시면 무역 적자가 37억 7천만 달러, 25년 만에 무려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달러가 우리가 외부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나가는 게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계속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펀더멘탈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자, 지난 언제죠 이게? 금융위기 1,500원을 넘어섰던 금융위기까지는 아직까지 한 100원 정도, 1,500원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금융위기 수준까지 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한 100원, 70원 정도, 70원 정도 올라가야 1,500원이니까요. 한 70원 정도 아직 여유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IMF 우리 외환위기 때는 1,900원이었기 때문에 저기까지 바라보기에는 너무 섬뜩하죠. 그래서 과연 2008년도, 2009년도 서프라임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까지 이번에도 갈지 시장에서는 지금 뭐 간다, 안 간다, 뭐 이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환율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 추이만 그냥 따라가면서 이 추이에 따라서 전략을 저는 세울 뿐이죠. 그래서 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어쨌든 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대학에 입학했었던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림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 코스피 지수는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도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율은 최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키팩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조금 내려와 줄라나요? 네, 한번 항상 기대감은 있는데 또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환율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자, 이거는 역축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50원, 1,450원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평가 손실이 나니까 매도를 한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정석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환율은 이렇게 가파르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 윗꼬리가 살짝 들리고 있죠? 이 부분은 뭐죠?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많이 겪었던 건 뭐죠? 개인 투자분들의 급한 매물들이 막 쏟아지니까 오들어서 그 물량을 아주 싸게 외국인들이 밑에다가 호가 다 받쳐놨다가 다 걷어들이는 그런 매수세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많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바라보는 롱머니 입장에서 여기서 롱머니라는 것은 숏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아주 긴 기간으로 최소 뭐 3년을 정도 최근에 제가 예를 들었던 캐피탈 그룹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캐피탈 그룹이 하이닉스를 과거에 2018년도에 들어올 때 3년 정도를 바라보고 PBR 0.9배에서 들어왔다.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지분 신고를 5% 했는데 이번에도 PBR 0.9배 아래에서 매집을 시작했다. 근데 걔네들은 3년을 보고 들어온다. 그래서 수익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자 3년을 보고 투자하는 펀드인데 1년 가지고 수익률을 가지고 이 펀드 매니저의 뭐 그 성과를 평가하면 그거는 속상하겠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삐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년 수익률을 거의 가중치를 절반 정도 50%로 가장 많이 두고요. 2년 수익률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0%. 네. 그 다음 1년 수익률을 20% 그럼 100%가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3년 정도로 보고 하는데 단기 수익률을 가지고 가중치를 많이 두면 안 되니까 요렇게 긴 3년 수익률을 가지고 가장 많은 성과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인데 그래서 롱머니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이 1,450원 가까운 이 환율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좋아지면 떨어질 테니 지금 이 1달러를 내가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을 1,400 뭐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1,450원에 치나 지금 살 수 있을 때가 매우 매력적인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그 펀드들도 있을 거 아닐까요? 외국에서 그죠? 그래서 롱머니 관점에서 긴 펀드들,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은 이때부터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되겠죠. 근데 급하게 사지 않고 밑에서 받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격을 잘 압니다.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거로 인해서 금매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밑에다가 이렇게 탁탁 받쳐놓는 그러한 플레이도 충분히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정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쉽게도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서 1,440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월요일날 휴장이라서 다행히 아마도 미국 시장 월요일날 끝나는 걸 보고 화요일날 우리는 환율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환경이 안 좋을 때 하일드가 이렇게 일간 기준으로 올라오고 주간 기준으로 하일드가 이렇게 올라올 때 공격보다는 방어 그 다음에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이야기를 드릴 때 이럴 때 우리가 주식 비중을 내가 줄이기 힘들다라면 해지 차원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박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버스를 일부 편입하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8월 29일 날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뭐 개장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주간진 시황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수익을 뭐 많이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내 계좌를 조금 방어하기 위한 왜 당분간 돈들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불안하니까 그죠? 내 주식 계좌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찐시황에서는 전고점까지 이제 다시 이제는 바짝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 네. 인버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때였고 올라왔는데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 지난주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그래서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 하면요.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이런 코멘트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달러 인덱스도 11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FMC 회의 이후에 혹시라도 인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빨리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제가 장중에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게 9월 22일이었습니다. 9월 22일.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뒤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전고점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인버스 ETF는 다시 올라오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는 그런 그림. 그러면 반대로 시장은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인버스 ETF에 대한 포지션 전략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올라왔을 때 9월 26일 날 보유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는 한번 챙겨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다가 아니라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다면 300주 정도 한번 이제는 포지션을 조금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지난주죠. 그러니까 또 3분의 1 정도 신고가 갔을 때 또 한 300주 정도 3분의 1이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또 비워보는 거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주 후반에 나머지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한번 인버스 포지션을 다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거 인버스 포지션을 풀었다는 것은 뭐죠? 인버스 ETF를 팔고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내 계좌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현금을 가지고 이제 똘똘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라는 거를 저는 이제 저희 KB증권 프라임 클럽 가족분들한테 코멘트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장중으로 보내드렸는데, 자, 아쉽네요. 그죠?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거 한 3분의 1이라도 남겨둘 걸 그랬나 살짝 후회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간사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올라가면 더 살 걸, 내려가면 좀 팔 걸,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조금 약간 후회를 했다가, 아니야, 지금 만들어 놓은 현금으로 좋은 주식을 좋은 타이밍에 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금 만들어 놓은 걸로, 예를 들어서 현금 만들어 놓았다면, 그리고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내가 주식을 좀 잘 방어를 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 놨다면, 아니면 그렇게 못하고 주식 비중이 여전히 내가 많은 상황에서 언제쯤 내 계좌가 복구가 될까? 라는 생각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급한 매물, 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 급한 매물들은 얼마나 소화되었는지 한번 오늘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자, 이거는 이제 지난주 제가 주간 찐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다음 주가 반대 매매로 인해서 요 스케줄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아마 꽤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아마 이러한 이슈들이 주간 내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담보 비율 부족으로 오후장 들어서 매도가 나오고, 또 담보 비율 부족 발생하니까 또 매도가 나오고, 이 악순환이 계속 연결될 거다. 그죠? 그래서 시장에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니까 그 부분을 차분하게 다 한번 지켜보자. 물량 소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간지 시황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신용잔고율은 여전히 2.1%고요. 신용잔고율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잔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2%가 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금액 기준으로도 8조 여전히 지금 쭉 연결해서 보시면 8조 원 후반대, 9조 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지난주 기준으로, 주간주 시황 기준으로. 자, 한번 보시죠. 근데 요런 그림이 이번 주 내내 있었거든요.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빨간색입니다.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급하게 출해되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그러한 흐름이 주중에 계속 나타났죠. 그래서 개인들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이번 주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개인들은 이렇게 팔고요. 오후 들어서. 특히나 2시 이후에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아가는 모습. 금요일에도 보시면 600억 팔고,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1000억 가깝게 받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 중에, 이번 주 중에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드디어 코스닥 기준으로 신용잔고 금액과 신용잔고율이 드라마틱한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이 8조 원 가깝게 이제는 거의 신용잔고가 다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자료를 업데이트 해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코스닥 신용잔고 금액이 8자 아래로 이제 떨어져 버렸네요. 그죠? 7조 9,500원, 500억. 그죠? 7조 9,500억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8조 원까지가 지난 7월 달에 저점이었거든요. 8조 2천억.
예, 그때 바닥 찍고 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밑으로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게 잔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세로 막대 그래프가 거의 안 보이시죠? 네. 예. 7조 9천억대까지 떨어지니까 세로 막대 그래프가 여기 제가 단위가 7조 9천억을 최소값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세로 막대 그래프가 거의 짧게 보이는데요. 자,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신용 잔고율도 7월 초에 신용 잔고율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1.91%였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1.90, 그때보다도 조금 더 신용 잔고율도 하락하는 모습. 급한 매물들은 많이 소화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란색인 코스닥 지수랑 신용 잔고율을 같이 그려봤거든요. 이 신용 잔고율 노란색 그래프 있죠? 요거를 코스닥 지수랑 같이 그려봤는데, 신용 잔고율이 급하게 떨어지고 난 다음 지수는 바닥인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때도 그렇고, 그죠? 이때도 쭉. 근데 그 절대값 기준으로 2% 아래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여기 7월 달에도 그랬고요. 7월 초. 지금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V자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신용 잔고율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노란색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어느 순간 요게 뭔가 좋은 시장의 모멘텀만 나타나면 바닥을 찍고 세게 턴을 할 수 있고, 급한 매물들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가볍게 툭툭 올라갈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근데 언제 반등할지가 이제 문제가겠죠. 그래서 요 정도 급한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지금 되고 있다. 근데 지난 7월달 바닥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뭐 2020년 3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그때는 신용 잔고율 수준이 거의 1.5%까지도 떨어졌다가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2%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무조건 바닥이야, 이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나왔을 때를 비교했을 때 1.9% 정도 하락을 했을 때가 바닥이었으니, 이번에도 그 정도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과거에는 그거보다 더 악화됐다가 올라오기도 했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서 바닥을 잡을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급한 매물도 좀 많이 소화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이거 언제 그러면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지 내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주봉 MACD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ADX라는 지표를 주중에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설정법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단기 시그널을 잡을 때 참고할 수 있게 요거 하나 더 업데이트를 해서, 수많은 지금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영국, 이탈리아,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 강세, 금리 급등, 그다음에 물가의 폭등. 도무지 뭘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머리 아프죠. 그래서 난 머리 아파서 그런 거 보기 힘들다. 물론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 기술적인 차트 분석까지 하면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시간도 없고 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이 에너지를 판단하는 거, 참고하는 거 정도는 가볍게 아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서 한 가지 더 업데이트 보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닥 시그널을 잡는 방법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일단 우리 코스닥 지수는 연초부터 해서 피치포크 추세선 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해 봤을 때 상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하단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단과 하단을 딱 정확하게 2등분한 중간값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번에 이 중간값에서 한번 반등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피치포크 하단까지 붙어버렸는데, 자, 여기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 시점이 도대체 언제나라는 거죠? 그죠? 내려오다가 분명히 반등을 언젠가 줄 텐데 언제 반등을 주는지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겁니다. 자, 보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번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1번 구간이 아니라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2번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너무 우리가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짧게 먹고 빠지고 일정 부분 비중은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죠? 그럴 때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추세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MACD 오실레이터 주봉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자, 이렇게 음봉이 좀 짧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시장이 이제 에너지가 좀 응집이 되고 있구나,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죠? 부정적 신호가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긍정적 신호가 이제는 곧 나타나고 있다. 요 그림이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긍정적 신호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부정적 신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추세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주에 미국 나스닥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거의 여기까지였거든요. 여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데가 여기였는데,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드디어 음봉으로 이제는 바뀌어버렸네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뭐죠? 긍정적 신호가 줄어들고 있고 부정적 신호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언제부터 제가 신호를 드렸나요? 요거 사실 요거 붙을 때부터 요거 주의해서 잘 봐야 된다. 이제 간격이 이렇게 팡팡팡 벌어지다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붙었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사실 2주부터 개장 전 방송에서 해드렸고, 그 뒤로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는 빨간색의 길이가 계속 짧아지는 그림이고, 드디어 이번 주에는 파란색으로 악화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길어지다가 짧아지는 분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를 지금 기다려야 되겠죠. 미국의 시장이 언제 좋아지는 거야? 나 실업률, 물가, 금리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죠? 경기, 물가, 그 다음에 뭐죠? 경기, 물가, 금리, 이런 지표들 나 보는 거 모르겠고,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지 나 그 시그널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는 이 시그널을 이렇게 돌아서는 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코스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거의 임박했죠? 변곡점이 파란색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구간까지 딱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주말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와, 무려 파란색의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이렇게 길어지는 음봉으로 우리 코스피도 바뀌어버렸네요. 당분간은 이게 참 이거 이렇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장의 에너지는 그렇게 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지난주까지는 먼저 코스닥이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한 주 정도 먼저 이렇게 음봉으로 바뀌었고요. 이번 주에는 당연히 음봉의 길이가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악화되면서 길어지는 부정적 신호를 여전히, 시장은 여전히 안 좋아, 네가 고수가 아니라면 아직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맞아. 중간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그죠? 요 구간에 이거는 물리면 답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싸게 샀더라도 빨리 끊고, 또 싸게 사면 빨리 끊고,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들고 있다가는 하락 추세들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제가 하나 지표를 예전에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저처럼 유료 데이터, 하이힐드 스프레드 유료 데이터를 보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다 하시잖아요. 그죠? 해외 주식 다 하시니까 그 티커에다가 HYG라고 요거 입력만 하면 지금 분위기가 좀 주식을 내가 할 수 있는, 시장이 좋아지는 환경인지 아니면 좀 안 좋아지는 환경인지 참고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의 ETF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이 좋아지면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돈들이 막 하이힐드 채권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 방향이 될 거고요. 하이힐드 채권 같은 이런 위험한 채권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 채권 가격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죠, 분명히. 저처럼 유료 데이터 못 보시면 적어도 요 방향만 한번 추이를 조금 추세만 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8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뒤로 지금 보세요. 계속 추세적으로 고점 낮아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것도 주봉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ETF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도, 그죠? 2주 연속으로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5주 전부터 꺾이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아무거나 막 사고 할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고 내가 보수적으로 좀 보다가 요게 돌아설 때 내가 태워야 되겠구나, 비중을 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기, 물가, 금리를 모른다면, 환율도 내가 보기 어렵다면 이런 것들이라도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만의 기준을 꼭 지표를 만들어 두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몰라요, 시장 왜 빠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816 가족분들은 조금 더 저와 함께 더 발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봉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번 주 업데이트를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 주봉 MACD 오실레이터보다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우리가 추세 반전의 신호를 본다면 요 하락 추세에 대해서 혹시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바뀔 텐데, 이렇게 바뀌면서 돌아설 텐데, 요때 시그널을 우리가 어떤 걸로 잡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떨어지다가 기술적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는 크게 진행되는데, 요렇게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줄 때 요 초입에서 뭔가 신호를 볼 수 없을까? 그게 이제 ADX라는 신호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조금 흉측한 그림이긴 한데요. 네. 자,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제가 76년생 용띠입니다. 47인데 내년도 되면 이제 48입니다. 자, 이게 제 20대, 10대와 제 20대 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네, 안타깝지만 이제 곧 제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데 몇 년 뒤면 요게 이제 아마 60부터 한 80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0대와 20대 때는 제가 어땠습니까? 에너지도 넘치고 힘도 좋으니까 허리가 꼿꼿하게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서 있겠죠. 그죠? 근데 점점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하면 점점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그리고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도 그래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에너지가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되다가 한없이 끝까지 계속 그 에너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365일 내내 상승 에너지가 막 올라가지 않아요. 하락 추세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대 긴 추세상 큰 추세 구간에서는 우리가 연초에 여기잖아요.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10월 초인데 여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 구간 안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가 매우 강한데 10대, 20대처럼 매우 강한데 분명히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약해지는 구간이 있을 테니 그 신호를 잡아보자. 그게 ADX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글에다가 이거를 ADX라는 용어를 조회하면 요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를 나타낸다? 가격이 진행하는 그 추세의 강도를 나타낸다. 추세라는 것은요, 상승 추세가 있을 것이고요. 가족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행보가 있을 거예요. 행보는 뭐죠, 가족 여러분들? 이건 비추세잖아요. 그죠? 비추세입니다. 비추세 구간. 그러면 추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과연 상승 추세로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노쇠해져서 약간 이렇게 꺾이는 시점은 상승 추세가 매우 강했는데 이제 꺾이는구나, 하락 추세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꺾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ADX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9월 29일 날 코스닥 ADX는 62.81이라는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시면, 자,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죠?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그 추세의 강도가 매우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점점점 이번 주에 점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그 추세의 강도가 매우 계속 강해지고 있다. 하락 추세가 매우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9월 29일 날 62.81이었고 9월 30일 날 63.14 더 올라가 버렸네요. 여전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하락의 에너지가 매우 꼿꼿하게 10대, 20대처럼 아주 건강하게 여전히 강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하락 상승으로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에너지다라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종목들 중에서는 꽤 많은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동안에 강하게 이어지던 하락의 에너지가 조금 꺾이는 신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제가 캐피털 그룹 이야기를 이번 주에 많이 해드렸던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ADX가 하락 강도가 매우 강함을 보여주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보이십니까? 오른쪽 끝이 살짝 꺾이는 거. 아, 지금까지 진행되는 하락 추세가 조금 약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 자,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신호 나온다라는 거죠. 분명히 시장도 나올 거고 그때부터 시장은 요 하락 추세대 안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제가 설정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몇 종목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항상 제가 저희 토마스님, 우리 대표님께서 개장 전 방송에서 시장 출발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씩 체크해드리는데, 에너빌리티는 반전의 그러한 흐름이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렇게 블록딜 이슈로 갭이 벌어졌을 때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드리면서 초보자분들은 요 갭 메우지 못하면 당분간은 절대 접근 금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오른쪽 하단부를 한번 보시죠. 이 ADX가 살아서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하락 추세의 에너지가 지금 매우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고개를 꺾어줘야지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과거의 케이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20 밑에서, 30 밑인가요? 여기가 점선이 30이거든요? 30 밑에서 ADX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구간 보이시죠? 이거는 그때는 뭐의 추세, 어떤 추세의 강도를 보여줬나요? 상승하는 추세의 강도가 매우 강함을 보여줬죠. 근데 딱 고개 꺾이는 시점에서 잠깐 하루 이틀 멈추더니만 갭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는 신호를 여기서 줬었고요. 그 뒤로는 접근하면 안 됐어. 아직까지 신호를 전혀 안 주고 있다. 이거는 원자력의 수주, 플랜트의 수주 이런 거 전혀 제외하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나마 기술적 반등을 여기 좀 시도를 했던 구간, 어떤 시그널이 나왔나요? 자, 여기 한번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쭉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죠. 네. 자, 아주 강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 전에 보시면 이거는 뭐죠? 이거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우리나라 말로 행보하는 구간. 행보할 때는 비추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ADX가 어떻나요? 그냥 왔다 갔다 30이라는 숫자 아래서 그 밑에서 비추세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66,000원에서 55,000원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락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매우 강하게. 그때까지 그러면 접근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만 트레이딩 한다면 삼성전자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바운드리가 어떻고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면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에너지를 보여줬고, 자, 근데 그렇게 강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던 에너지가 갑자기 뭔가 에너지가 꺾이기 시작하죠. 요 공간부터. 그때부터 반등을 좀 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더 이상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비추세 구간. 근데 최근을 보시면 다시 30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게 반전되기 전까지는 참 단기적으로 반등이 쉽지 않은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최근에 애플 이슈로 급락을 하고 있는 LG에너텍 언제 다 도대체 반등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애플이 일단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애플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또 애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잠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또 애플은 또 찐으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애플이 또 3%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애플이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지금 보시죠? 이렇게 급락하는 거. 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 추이를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LG에너텍이 따라갑니다. LG에너텍이. 예. 그럼 LG에너텍은 주가가 언제 좋아질까요? 애플이 좋아질 때 좋아지겠죠. 애플하고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그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자, 애플이라는 주가를 그려놓고 비교를 눌러서 LG에너텍을 그려보면 명확하게 그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이 기간을 조금 길게 한번 해볼까요? 자, 기간을 길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01120790 LG에너텍. 자, 이거를 최근 5일 동안 그림으로 1개월 동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6개월, 1년, 연중 1년, 뭐 이렇게 한번 다 구간별로 여러분들 나눠볼 수 있거든요. 나눠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애플과 LG에너텍 오른쪽 보십시오. 애플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LG에너텍은 더 무너지죠. 이런 구간들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좀 올라갈 때 이노텍은 그렇게 약발을 받지 못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주춤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LG에너텍이 많은 그 매출 비중을 애플 쪽으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근데 요즘은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애플이 일단 안정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애플 안정 찾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지금 ADX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꺾여야지만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뚱뚱한 음봉의 시가 30만원 초반인 것 같은데요. 3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서야지만 안정적인 추세 반전의 중기적인 시그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또 많은 투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현대차. 그죠? 현대차. 자, 현대차는 지금 뭐 IRA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그걸 해결하려고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전혀 지금 믿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 못 믿어. 그죠? 못 믿어. 나 못 믿어. 넌 아직까지 뒤통수 맞은 거 얼얼해. 전혀 지금 기분이 안 풀리고 있어.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솟고 있죠.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 에너지가 매우 강함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더 강한 이유는 여기에 이 갭을 못 메웠기 때문에 더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갭 저항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도 이게 반전이 되려면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뭔가 좋아져야 되겠죠. 야, 미국에서 이거 우리나라는 예외를 해준다대. 그런 뉴스가 만약에 나오면 순식간에 양봉을 만들 거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올라가던 게 꺾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내용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이 에너지가 꺾일 수 있을 건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사실 차트가 모양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차트는 후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요인, 매크로적인 부분을 모른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보기 힘들다면 적어도 이런 에너지 정도 참고해보는 거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은 다 에너지가 안 좋아지는 것들, 최근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자, YG엔터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블랙핑크가 최근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워낙 시장이 근데 안 좋으니까, 그죠? 근데 YG엔터도 보시면 이렇게 갭을 만들었고요, 지난번에. 갭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지금 아주 갭 저항을 열어놓고 세게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의 강도가 매우 강하게 진행된 거 보이시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뚱뚱한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주춤주춤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YG엔터는 그래도 반등을 좀 45,000원 정도에선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차트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좋은 뉴스들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그죠? 영국 차트 1위, 미국 차트 1위, 그 다음에 저희 둘째 공주가 3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어서 이 봄핑크라는 앨범을 산 얘기, 그 다음에 10월달부터 블랙핑크의 순회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뭐 등등 해서 많죠 뭐.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작용을 하면서 YG엔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종목들과는 다른 그러한 많이 하락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설정하냐?
저는 당연히 KB증권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증권사 직원들은요, 그 증권사에 소속된 증권사의 계좌만 만들 수 있지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탔다가는 잡히거든요. 잡혀서 경고 맞거나 뭐 사유서 쓰거나 뭐 감봉 당하거나, 뭐 감봉까지는 안 하겠죠. 계좌 폐쇄하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KB증권 기준으로밖에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모든 증권사들이 차트라는 화면에 들어가면 보조지표를 누르는 버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보조지표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예, 기술적 지표 안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추세 지표, 그 다음에 뭐 변동성 지표 뭐 있는데, 추세 지표라는 쪽에 들어가면 제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의 그 추세의 강도를 우리가 참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추세 지표라는 곳에 들어가면 ADX라는 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만 딱 누르면 차트에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요 ADX라는 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DI라는 것도 나오고 마이너스 DI라는 것도 나오는데, 자, 이런 것까지는 일단은 뭐 복잡하니까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지워버리고 요 ADX 라인 하나만 살려두시면 그냥 추세의 강도의 변화를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 반등의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무기를 하나 장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만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매크로인 물가, 경기, 경기,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을 저는 복합적으로 다 보는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접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분들의 이 노이즈들은 제가 개장 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영국 총리 트러스 총리의 이 대규모 감세, 그죠? 국채 발행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는 뭐죠? 핵 버튼. 나 핵 버튼 누를 거야? 자꾸 지금 그죠? 우리 협박을 하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게 있나?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 뭐 이것보다 더 심한 핵전쟁 한다는 것 말고 더 이상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모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것들, 뭐 영국도 없다가 새롭게 막 튀어나온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또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미 많은 악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은 수많은 악재들이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 기준입니다. 요거는 제가 코스피로만 뽑았어요. 원래는 코스닥으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지난 6월 달에도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었고, 그래서 7월 달에는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코스피를 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코스피. 자, 이건 언제부터 뽑았냐면요, 1999년도 이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월간 수익률, 매월 월간 수익률이 12% 이상 많이 빠진 월만 뽑아봤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그냥 무려 22년 동안, 22년 맞나요? 네, 22년 동안. 네, 22년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거의 270개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270개월 정도 중에서 코스피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보다 더 많이 빠졌던 거를 뽑아보니까 12번 정도가 마이너스 12% 이상으로 빠졌던 구간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자, 지난 6월 달도 13% 빠졌고, 그죠? 이번 9월 달 13% 가깝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빠진 거는 알겠는데 임팩트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난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퍼포먼스가 어땠냐? 우리는 그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이거잖아. 지금 10월 달은 과연 어떨까? 이걸 가지고 그냥 참고만 해보자는 거, 무조건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난 6월 말에 제가 우리 주간 찐시장 방송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코스닥이 17% 가깝게 빠졌는데, 과거에 이렇게 코스닥이 빠지고 난 다음 날 반등하거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았으니 7월은 한번 기대해 보시죠 라는 말씀 드렸는데, 7월달 그때 5%나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물음표를 제가 3개나 달아놨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이 12번 중에서 다음 달에
반등에 성공한 확률이 계산해 보니까요 64%네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40% 정도였으면 제가 이건 아리까리한데 근데 계산해 보니까 11번 중에 11번 중에 7번인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 그죠? 그러면 11 나누기 7 하니까 64% 확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해보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보고, 대신에 우리가 앞에 봤던 에너지도 봤고, 그 다음에 하일드도 봤고, 여러 가지 환율도 봤잖아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중 확대 전략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만, 급락에 따른 되돌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되돌림이 나올 때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때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제가 시그널 지표를 ADX를 지금 알려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매크로에서. 자, 우리 이번에 물가 지표 나오고 폭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야, 당분간 물가 잡히기 쉽지 않네. 제가 그때 끈적끈적한 스티키 지표 알려드렸죠. 렌트와 같은 임대료, 주거비 이것 때문에 이거는 쉽게 잘 안 빠지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당분간 물가 안 잡히겠네라는 생각에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된 그 데이터 쪽이거든요. 데이터하고 관련된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번 주 주말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임대료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year 그죠? 2year 2년 만에 first time으로 렌트가 드랍했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거를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악화된 소비 심리 뭐 이런 영향으로 8월 달에 전국 새 아파트 월세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려웠던 이 임대료, 주거비가 조금 그나마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네. 요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 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주가를 찍어 누른 요인 중에 하나였다면,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2020년 들어와서 매월 전월 대비해서 전국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처음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처음 나왔다. 자, 이거는 긍정적인 포인트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포인트도 분명히 시장에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주간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제가 쭉 뒤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 데이터 연휴가 내일까지 하루 쉬니까요, 그죠? 종목들 제가 평상시에 설명 다 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대부분 많죠? 서진 시스템, 인탑스, DK랑 나스미디어 다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입니다. 개장 전 방송에서. 그래서 이 데이터들 한번 보시고요. 상업펀드는 어떤 종목을 샀는지 쭉 한번 보시고 주간 단위로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을 세게 샀는지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저는 이제 요 표도 넣어드렸으니까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태조 이방원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조금 제가 더 좋게 보는 거, 약간 후순위로 보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태양광,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쪽을 일단은 약간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과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네가 뭔데 태양광과 2차전지를 네가 후순위로 막 정하고 그래 라고 속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무조건 이렇게 시장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개미천한 제가 태양광과 2차전지를 후순위로 본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자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자, 유럽 내 전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전력 도매 가격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는 TCO라는 게 있습니다. Total Cost Ownership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매 비용 플러스 유지 비용에서 잔존 가치를 빼면 이게 구매 비용, 유지 비용
이게 점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올라가면 안 좋죠. 그죠? 구매 비용 많이 들어가고 유지 비용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전력 도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지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2차전지 소재 가격도 올라가면 구매 비용에도 영향을 전기차 판매 가격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부정적 영향들이 이 전기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의 TCO라는 여기에 부정적 영향으로 지금 전가가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살짝 후순위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물가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초기 구매 비용도 지금 높아졌는데 유지 비용도 상승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여전히 대세는 전기차로 가는 거는 맞잖아요. 큰 그림상.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전환 속도가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전기차가 계속 지금 시장에는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면 전기차 요금 자체가 전기에 연동이 되고 전기는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지금 가스라는 가격에 따라서 연동이 돼 버리니까 급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 진짜 메리트가 있나? 내가 지금 휘발유 차량에서 저 전기차로 바꿔야 될 메리트가 있는 거야? 이번 주 제가 개장 전 찐시장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휘발유 가격이랑 전기차 충전하는 가격이랑 붙어버리거나 역전이 돼버리고 있으니까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장이 가파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뭘 준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잖아요. 무슨 프리미엄?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평균 퍼는 10배 정도로 주고 있는데 전기차는 20배, 30배, 40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잖아. 이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시장은 성장하는 건 맞고 좋게 보는데 요렇게 분위기가 센티가 시장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요런 노이즈들이 부각이 돼버렸을 때 조금 이 프리미엄이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제가 뭐죠? 2차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태양광 태양광 이야기. 자, 후순위로 보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NEM 이야기 해드렸죠. NEM 2.0에서 3.0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요거 되면 신재생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정책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스물스물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기요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가격에 연동이 되든지 아니면 석탄 가격에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높게 받죠. 근데 재생에너지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설치만 하면 설치 비용과 제작 비용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원재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설치해 놓으면 바람 불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계속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기요금을 낮은 설치 비용 이런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폭리를 취한다, 이런 노이즈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이 전기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가격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바꾸려고 하는 거죠, 기준을. 근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료비 같은 것들이 올라도,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연료비가 올라도 가격 상승의 혜택을 그렇게 그다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연료비 상승이 올라도, 전력 가격이 올라도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한테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노이즈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의 후순위. 왜? 이렇게 돼버리면, 야, 이거 비싸게 전기 팔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못 팔면 당연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멈출 것이고,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면, 태양광에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앞으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만 돼버려도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 있는, 그죠? 주가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가스 가격 연동제 하던 것을 이거를 바꿔버린다든지 여기서 떼버리면 이익이 이렇게 나던 것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래서 후순위로 두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미국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아요. 미국에서 계속 IRA 법안 관련해서 뭐 설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태양광 밸류체인이 중국계 다 막히고 우리나라 거 뭐 이런 것만 좀 되고 해야 그나마 요 부분들을 좀 상쇄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하면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료는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방산입니다. 방산은 제가 태초, 이, 방, 원 중에서 일단 후순위가 태양광, 뭐 2차전지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조선, 방산, 원자력은 그래도 아직 좋게 보고 있는 쪽이다. 그 중에서 방산, 자, 러시아군의 강철비 더 쏟아붓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군사 지원을 더 늘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어쨌든 다 계속해서 푸틴이 축출되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없어지거나,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유럽 러시아가 여기 있다면 여러 유럽 주변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언제 본인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군비를 지출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특히나 푸틴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노이즈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노이즈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산 무기가 이번 전쟁으로 해서 다 뽀록이 났죠. 이거 러시아산 무기는 효과 하나도 없네. 별로 엄청나게 자기들 잘한다고 뭐 자랑하더니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이 훨씬 더 돋보이고 가성비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자, 제가 투자의 후순위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래 항공우주만 말씀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제가 그 대우조선해양 그 매각 관련해서 하나그룹으로의 인수 관련해서 그때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불확실성이 이제 좀 생겼다. 자금 조달 관련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방산 중에 후순이고,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는 방산은 떨어지면 시장이 좋아질 분위기가 될 때 좀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다가 저도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력. 원자력. 자, 원자력은 네덜란드에서 원전 2기 건설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선도국가인 한국과 접촉 중이다는 이야기가 9월 28일 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역시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풍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 걸 가지고 계속 뭐 비리라든지 이런 걸 파헤치고 있죠. 이런 걸 파헤치는 이유가 원전을 부각시키기 위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번 정부는 원전을 가지고 찐을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내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에는 수출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블록딜 이후로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 빠지면서 나머지 종목들 다 빠지고 있는데, 그 좋은 타이밍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요것도 원전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선은 뭐 제가 조선 서보다는 피팅과 같은 조선 기자재를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반등 줄 때 시장 분위기 괜찮을 때 피팅 관련주들 뭐 태광이라든지 성강밴드, 하이로콜이라는 시장보다 더 강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태조 이방인 중에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가족 여러분들, 네. 짧게나마 제가 연휴 중간에 일요일 밤 여러분들과 주간진 시황을 함께 했는데, 9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몇 번의 반대 매매가 이번 시장에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10월은 우리가 이제
기대를 좀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시장이 주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수사나 리튬 관련된 부분들도 뉴스 나오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아도 수사나 리튬 관련주들은 막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을 이번 주에 보여줬었는데요. 시장이 주도하는 큰 맥을, 큰 흐름을 놓치지 않게 열심히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게 10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키맨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시장이 저점 어딘가를 뭐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인플레는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전쟁은 뭐 더 이상 뭐 큰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 라면, 각국의 이러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이제는 우리가 뭉치자라는 이런 정책 공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10월은. 그래서 신용장고는 이제 8조 원 아래로 내려왔고, 이런 부분들이 급한 불은 좀 꺼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죠? 간주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0월 한 달도 키맨과 함께 꼭 힘내셔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하루 또 10월 한 달은 내가 어떻게 할지 좀 차 한잔 드시면서 마시면서 잘 한번 연휴 마지막까지 잘 쉬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개장 전 방송에서 간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네네. 하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